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450페이지의 건축허가 특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용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 공용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공용건축물이라 하고,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양가로 1번에 사전 협의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 소재지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허가권자와 협의 줄쳐 놓습니다. 행정청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하는 때는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사후 통보입니다. 협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한 줄 밑에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권자의 통보 줄쳐 놓습니다. 사용 승인받지 않고 통보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2번 건축신고를 차시는데 이 건축신고를 별표하고 꼭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건축법과 관계된 사항으로 적용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이 적용 범위에서는 매년 2문제에서 3문제가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함께 정리하신 것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2문항 정도가 현재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건축 절차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대지에 대한 권리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1단계 허가 편에서는 대상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실 때 허가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이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그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는데, 그 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원칙적인 허가권자와 예외적인 허가권자, 그리고 안전영향평가, 교재 순서에 따라 천천히 정리하시고, 건축행위 자체가 공익과 저촉되는 경우 규제에 관한 사안으로서 건축허가 등의 제한, 사전 승인, 건축허가에 대한 거부, 필수적 취소 4가지 사항들을 규제 파트로 정리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게 되면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신고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양가 1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양가로 2번 함께 보십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을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의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1번, 2번 있고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추놓습니다. 그리고 4번, 주요 구조부 해체 없는 등의 다음에 해당되는 대수선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허가 대상으로 삼게 되면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는 때 건축사 등으로부터 설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축사 등에게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게 되면 연면적 1제곱미터당 보통 10만 원을 설계 비용으로 달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설계 비용만 1,000만 원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모 작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만 신고 대상이 아니라 대수선의 경우에도 규모 작은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란 말 쓰게 되면 건축행위에 대한 신고만이 아니라 대수선도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 대수선과 관계된 사항은 우리 건축법이 1962년도에 제정되었을 때 그때 경미한 건축물 건축 대수선이라 해서 신고 사항으로 정해 놓은 게 있고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는데 우리 주변의 아파트 보게 되면 기본형에 해당되는 아파트와 발코니를 확장해 놓은 확장형 아파트로 양분할 수 있죠. 그것처럼 신고에 관한 사항도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시면서 개정되어 추가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으로 대수선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데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면 대충 60평 이하이고 3층 미만이라면 2층 이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미만은 특선 숫자를 제외한 아래 숫자를 미만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층짜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때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다고 하면 역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면 허가받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대수선 범위를 저렇게 구분하셨다면 4번 주요 구조부 해체 없는 등의 다음에 해당되는 대수선. 애초 얘가 신고 대상이었다고 하면 4번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서 최근 추가할 필요 없었을 겁니다. 얘는 규모 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 원래 허가받고 대수선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와 관련된 내용은 바로 큰 건축물에 대수선하게 되었을 때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내력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니은,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디귿, 보, 그리고 리얼, 지붕, 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미연분의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비읍,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 비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시옷은 지워버리십니다. 아마 편집 과정에서 조금 수정하지 못한 부분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시옷을 제외한 총 6가지 경우에는 큰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이라 할지라도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6가지를 대수선이라 했습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내력 벽을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그리고 주계단, 특별 비난 계단 등을 수선하는 것.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벽 또는 기둥을 수선하는 것은 건축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손에 해당되는 행위를 큰 건축물에 하더라도 크게 안전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고 대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가지 대수선 사항 중에 2가지에 대해서는 수선 행위를 따로 정해놓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의 경계벽을 수선하는 것, 얘마저 신고하고 대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세대택의 세대수를 무한정 늘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를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얘를 신고하고 쉽게 대수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수선에 해당되는 대수선 중에 내력벽과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 주계단, 방화벽 등의 수선에 대해서는 큰 건물이 할지라도 건축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는 다세대 주택, 다가구택의 경계벽 수선과 외벽 마감 재료,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은 허가받고 대손하는 것이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본형과 확장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다. 바닥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척, 단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5번 보게 되면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 건축, 그리고 기억 차시였죠. 연면 작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이게 1962년도에 최초 건축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대충 30평 이하의 것으로서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우리 국민택 규모가 대충 85제곱미터이죠. 여기 바닥 면적합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국민택 규모보다 소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증축, 개축, 재축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건축법을 개정해서 신고 대상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동그라미 2번을 함께 보십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적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농자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건축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은 제외한다. 기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주청수입니다. 니은번의 방제시구, 붕괴 위험 지역은 각각 줄만 해놓고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작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용도 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면 시골이죠. 이러한 곳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의 삶의 차이가 크지 않았었습니다. 아예 서울 쪽이 6.25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 등으로 고생하고 있었지 시골 지역의 경우는 어느 정도 식량 충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골 지역과 도시의 삶이 80년대 산업화 이후 현저하게 차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좀 더 넓은 집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까지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 지역에 가끔 펜션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규모의 건물이 만들어져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저 관농차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걸 정리해 주십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금 관농차일 때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되면 도시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 하남 유래지구나 동탄지구, 광교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지구 지정 이전에는 다 시골이었거든요. 도시적으로 변모했죠. 이러한 곳에는 건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 이걸 잠깐 살펴놓습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도시지역이건 비도시지역이건 관계없이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입니다. 기본은 어디 가나 기본이죠. 그래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도시지역이건 비도시지역이건 심지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건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100 이하는 신고 대상이고 100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관농차일지라도 100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아닌 관농차의 경우는 200 미만까지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와 시골의 삶의 차이 때문에 건축신고를 일부 개정하고 건축신고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을 함께 봐주십니다. 5번의 리언번, 높이 3m 이하 범위 내 증축하는 건축물. 일반 건축물의 층고는 보통 4m입니다. 3m 증축하게 되면 층수가 달라진 것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건축신고 사항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이것 그냥 지나가시고 리얼번입니다. 공업적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산업유통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산업단지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그래서 2층부터 5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만 신고 대상으로 삼았는데 공업지역 등의 공장이라 함은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곳입니다. 그래서 건축신고를 확대 적용하면서 공장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작은 규모의 공장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데 우리 하림이라 불리는 닭공장 있죠. 그러면 세상에 닭공장만 있겠습니까? 오리 공장도 있겠습니까? 오리 공장도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 이 공장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국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
공업지역 등에 공장 건축하게 되면 얼마까지? 오리 공장이라는 말 기억나십니다.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미연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3번은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에 관한 절차로서 5일이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으시고 바로 4번 함께 오십니다. 건축신고 이제 및 효력 상실입니다. 건축신고에 대해 건축신고한자가 신고일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1년부터 착수하지 아니하면 가로 해놓습니다. 신고 효력 없어진다. 단서에 정당 사유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와 관계된 사항으로 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시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일착하지 않는다면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통상 착공과 관련되어서는 2년이었습니다. 착공과 관련되어서는 2년이었는데 여기만큼은 건축신고만큼은 1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효력 상실한다. 시루에 관한 사항 저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3번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입니다. 이쪽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애초에 내가 5층짜리 건물 건축하겠다고 허가 받았는데 5층에서 10층짜리로 건물 규모가 달라졌다고 하면 기존 설계 도면으로 공사 계속한다? 못하죠. 설계도 새로 만들어야 되죠. 변경된 설계도에 대해 다시 허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가사항이 변경되게 되면 또는 공사 관계자 변경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변경, 허가 받거나 변경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전 허가, 신고라고 하는 사항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는 가설 건축물 나옵니다. 우리 건축 허가 사항도 어려운데 가설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고 이러한 것 구분하는 것은 필요 없겠죠. 다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가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짧게 잠시 이용하는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가설 건축물은 454페이지 1번 허가받고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과 2번 신고하고 축조하는 가설 건축물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 차이점을 우선 구분하시는데 1번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및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2번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1번입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왜 추천없습니다. 재복구,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 것을 축조하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착공하여야 한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시설 잘 공부하셨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변에 접한 땅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인데 이 도로에 구두 수선점이나 여러 가지 임시 건축물 건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도로에 구두 수선점이나 가판대를 만들고자 한다면 도로교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방해되는 것입니까? 방해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 또는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 만들고자 한다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반면 이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아파트 분양 목적으로 모델 하우스를 잠깐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에 접한 대지에 모델 하우스 만들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하고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중에 가장 장사 잘 되는 곳이 있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보람의 공원 또는 용산 공원 안에 만들어지는 편의점이 되길 겁니다. 특히 보람의 공원에 만들어져 있는 편의점이라고 하면 하루에 찾는 사람 꽤 많거든요. 장사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원 안에 편의점 보셨다고 하면 그게 대표적인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보다 규제 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만 잠깐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및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하며 한 줄 밑에 해당 가설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추천없습니다. 허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4층 이상인 경우 4층 이상 아니면 허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최대 3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 구조 등에 관한 다음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언번의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그래서 우리 아니면이란 말과 3번과 관련된 아니한 경우 부정이 2번 반복되게 되면 그것은 긍정이죠. 그래서 존치기간 3년 이내일 때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숫자 3으로 기억합니다. 3층 이하일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과 관련된 1번부터 16번까지 범위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자주 봤습니다. 아파트 분할 목적으로 한 모델 하우스나 또는 공사 현장의 현장 사무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싹 무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자등기 신이 양가로 2번 45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존치기간 3년 이내로 할 것. 허가 대상이건 신고 대상이건 존치기간은 모두 3년 이내로 하고 연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옆에 페이지에 457페이지 양가로 4번 찾으셨죠. 연장 신청 신고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허가 대상의 경우는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해야 되고 신고 대상의 경우는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해야 한다. 그냥 14일, 7일 각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가설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롯데 백화점 앞에 구두 수선점입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구두 수선점은 구두만 수선해 주겠습니까? 상품권도 팔겠습니까? 상품권도 잘 파시는데 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고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벤츠 타고 다니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수입 엄청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설 건축물은 3년만 잠깐 사용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허가 대상의 경우는 14일, 신고 대상의 경우는 7일 전에 연장 허가, 연장 신고에 관한 절차를 밟는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나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조금 구분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건축 관련 제도 절차로서 일괄협의에 있는데 일괄협의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종합민원실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3번 안전관리 예치금이 나오는데 이쪽은 잠깐 쉬었다가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